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세계는 스타트업 그 열풍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왜 지금 스타트업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넘어가면은 일단은 옛날보다 창업 비용이 굉장히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랩탑만 있으면은 무선 인터넷 연결해서 아무나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에다가 옛날에는 비싼 그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샀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으면서 서버 자체를 사지 않고 쓴 만큼만 트래픽이 발생하는 만큼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지금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금방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런칭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케이스도 생기는 겁니다. 이 벤트케이크라는 이 스타트업은 혼자서 이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메라 필터링 앱인데 이 앱 하나로 1억 다운로드를 전 세계에서 달성을 하는 이런 케이스도 생겼고 또 SNS 덕분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옛날 같으면은 뭐 잡지라든지 신문 같은데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 SNS를 통해서 이런 입소문으로 널리 알릴 수도 있게 됐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이 등장을 해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데 이런 제품을 만든다. 그럼 예전 같으면은 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투자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킥스타터에 올려서 백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든 그 한국의 스타트업은 이게 태양광으로 해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을 킥스타터에 올려서 6,000명한테 미리 팔아서 12억을 펀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고객도 확보하고 투자도 이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비용 자체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스타트업을 굉장히 하기 쉬워진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15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인터넷 사용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인터넷도 빨라지고 또 모두가 파워풀한 컴퓨터를 손안에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돼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신용카드 번호를 아예 그 안에 입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자체도 굉장히 쉽게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국경조차 희미해져서 직구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서 스타트업을 했을 때 성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도쿄라든지 싱가포르 제가 이게 다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랩탑 하나 갖고 이렇게 쉽게 자기 스타트업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하는 이건 파리인데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그런 그 글로벌 스타트업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10여 년 전과 비교해서 10분의 1 심지어는 그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같은 자본으로 훨씬 더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면서 등장한 새로운 투자 형태가 스타트업 그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게 새로 나왔는데요. 그거의 시초는 10년 전에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서 나온 Y 컴비네이터라는 건데 이 모델은 이 폴 그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1년에 2번씩 신청을 받아서 그 스타트업한테 한 번에 한 85개 정도 되는 스타트업에 그 한 5천에서 1억 정도 되는 돈을 소액으로 다 투자를 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멘토링,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오라고 해서 가까이다 두고 MVP라는 거는 그 완전히 초기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게 해서 그것을 데모데이를 열어서 졸업식처럼 그거를 그 한 3분, 5분간에 발표를 하게 시켜요. 그러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기들의 네트워크로 데려올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자들을 전부 다 데려다가 100명, 수백 명을 앞에 놓고 발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델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창업가들은 경험 있는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투자자 멘토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배움을 갖기도 하고 자기 모델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이 모델을 통해서 Y 컴비네이를 통해서 나온 게 에어비앤비라든지 드랍박스라고 하는 그런 조단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Y 컴비네이터가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는 스타트업 그 VC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엑셀러레이터들이 Y 컴비네이터를 본따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폰이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자체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사람들이 통념을 뒤엎는 그런 우버 같은 누구나 자기 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앱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자기 집에 있는 자투리 남는 방을 호텔방처럼 타인한테 이렇게 빌려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공유 경제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 그 10년 사이에 급속히 많이 나오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실리콘밸리가 더욱더 좀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이런 벤처 캐피털이 있어서 저런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게 요새는 좀 양상이 달라지면서 대기업들이 다 나서서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VC라고 하는데, 코퍼릿 벤처 캐피털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글, 라쿠텐, 알리바바, 삼성, 인텔 그런 회사들이 나와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는 그런 비즈니스조차도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서 계속 크면서 위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그런 이 혁신 기업들한테 침을 발라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놓고, 뭐 필요할 때 그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 같으면은 이미 상장된, 검증이 된 그 큰 대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이 투자 운용 수익을 얻던 그런 퍼블릭 인베스터라고 하는 피델리티 같은 뭐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이런 큰 회사들이 한 번에 수천억, 뭐 심지어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큰 파괴적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 들으셨을 텐데, 우버 같은 데가 한 번 투자를 받으면 1조씩 요새 투자를 받는데, 그런 데들이 투자를 받는 게 저런 퍼블릭 인베스터들한테 투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골리앗과 대기업과 거의 이렇게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자본력도 갖고, 그러면서도 더 빠르게 그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체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해외에서는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게 은행의 언번들링 현상이라고 해서 요새 핀테크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은행은 백화점식으로 그 예금, 대출, 카드 업무, 송금 업무, 그런 다양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다루는데, 이런데 그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은행들이 이런 영역에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게 전 산업계에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이 하는 그런 그 영역에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유행어로 나오고 있는 게 유니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스타트업은 뭐냐 하면은 그 엑시스를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계속 벤처 캐피탈들한테 투자를 받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 그 기업 가치, 투자받는 가치를 10억 불, 지금 환율로 하면 1조 2천억쯤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이렇게 투자받는 회사를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콘 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벤처 캐피탈들이 사실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유니콘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부터 15년까지 보면 2011년에서 13년 동안 이렇게 유니콘 가치를 인정받은 시점인데요. 이게 스타트업들이 이게 이 정도라고 할 때
최근 그 2년 사이에는 이렇게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각 그 인더스트리의 지형도를 바꾸는 새로운 이런 성장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쿠팡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쿠팡이 들어있고, 그래서 현재 한 145개 정도의 유니콘이 전 세계에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두 유니콘은 중국의 샤오미하고 그 미국의 우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혁신 국가이면서 시장이 가장 큰 미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 그 다음에 인도가 많고, 그리고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데 몇 군데가 있고, 한국은 쿠팡하고 옐로모바일 두 개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정도에서 두 개 정도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것은 보면 일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대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성장기업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스타트업 중에서 그렇게 조 단위로 인정받을 정도의 뉴커머가 아직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요즘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그 두 번째 그 인터넷 그 스타트업 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물결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 열렸을 때 그 영역을 보고 들어간 새로운 기업들이 지금의 그 새로운 인터넷 대기업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네이버나 다음, 지마켓, 넥슨, 메가스터디, NC소프트 이런 데들이 그 조단위 지금으로 보면 유니콘 회사들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 물결이 한국은 아이폰이 상륙한 2009년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폰이 상륙을 한 다음에 2010년, 11년 그때 모바일 스타트업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창업을 했고, 그래서 나와서 첫 번째로 대기업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카카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바일 붐이 새로운 그런 기회를 열어주고 있고, 한국의 새로운 그런 인터넷 모바일 유니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스라엘 뭐 이런 데만 비교할 게 아니고, 웬만한 우리하고 비슷한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이 그래도 상당히 이런 그 내수 시장에서는 이렇게 군림하는 그 강한 인터넷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뭐 라인 같이 또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창조 경제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창업 초기 자금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KBIG이라고 하는 한국 벤처 투자 그 모태 펀드가 10년 전에 생겨서 지금 2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이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고, 매칭 펀드로서 한국의 많은 창투사들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00개 가까운 VC 펀드들이 돌아가면서 투자들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그 하나의 촉매제, 마중물이 돼서 벤처 캐피탈 인더스트리를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되게 그렇게 했지만, 모태펀드 정부 돈들이 창투사들에 들어가면서 이게 사실은 국민의 세금 정부 돈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원의 감사도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벤처 캐피탈의 사명인 리스크 테이킹, 모험 투자를 하는 거에 상당히 주저한다라는 그런 무늬만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스라엘의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서 2년 전에 만들어낸 게 중소기업청이 이렇게 내놓은 그 팁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가장 평판도 좋은 편이고 인기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전에 선정이 된 VC,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투자를 스타트업에 1억 원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해서 지분을 가져가죠. 그런데 이게 정부 쪽에서 중기청에서 이 스타트업에 매칭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 투자로 R&D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 대신 이 스타트업은 성공을 했을 때 10%만 라이센스 피로 회수를 하면 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뭐 지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팁스 운영사로 선정이 된 그 벤처 캐피탈의 경우는 10억을 투자를 하고 6억을 투자한, 같은 돈으로 6억을 투자한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마케팅 지원금으로 해서 또 4억을 또 추가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1대9 매치까지 해주는 굉장히 그 제네러스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24개의 투자사를 중기청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큐브 벤처스, 보은 엔젤스라든지 프라이머라든지 퓨처플레이 같은 한국에서 그래도 나름 스타트업에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알려진 그런 회사들한테 이렇게 미리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자기들이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를 올립니다. 매달 그 한 번씩 올리고 여기에 투자사의 대표들이 가서 거기에서 피칭을 합니다. 이 회사를 팁스 그 이 패밀리로 받아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게 선정이 되면은 그 5억을 추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거의 경쟁률이 1.2대 1이에요. 그래서 거의 거기에서 그 추천을 하면은 거의 다 선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 이렇게 찾아낸 초기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기술 기업들한테 보다 1억을 가지고 거의 한 6억씩을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한 100개 가까운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중기청 입장에서는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런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민간이 그 앞에서 하게 하고 민간의 그런 좋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를 좀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의로 이걸 했고, 이 그 중기청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미래부도 뭐 작은 팁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하나의 또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중요한 것은 스타트업이 잘 되려면 뭔가 스타트업들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많은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그런 핫스팟들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헤란로에 최근 2년 동안 생긴 것들이 이런 곳들이 그 생겼고요. 그래서 보면 디캠프가 2013년 3월에 준비를 해서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디캠프가 생긴 다음부터 이게 거의 그 하나의 스타트업 각종 행사라든지 뭐를 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그 설릉 쪽에 또 문을 열었고, 그 다음에 마루 180이라는 게 그 역삼동 쪽에 문을 열었고요. 이거는 현대 그 아산 나눔재단에서 문을 연 거고, 빌딩 전체를 그 스타트업 VC들이라든지 스타트업들한테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게 됐고, 그리고 구글 캠퍼스 서울이 그 작년 4월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고, 또 바로 이어서 네이버도 강남역 있는 데다가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곳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에서는 거의 매일처럼 뭐 이런 그 행사가 있고, 귀빈들이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보러 그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관련 모임이 열리고 파티가 열리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스타트업에 그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 같이 창업할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VC들을 쉽게 이렇게 그 가서 만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그 허브들을,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그 좋은 징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죠. 뭐 여기에 대한 뭐 비판도 좀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열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그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공간이 확산이 되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그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상당한 그런 그 청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초기 투자 회사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컴비네이터 같은 게 생기고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런 개인적인 엔젤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비즈니스로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엑셀러레이터나 마이크로 VC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옛날하고 좀 다른 그 고무적인 현상은 성공한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들, 성공하신 분들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창업자들을 만나고 투자를 하고 멘토링을 하고 VC 그 회사를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투자의 선순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씩 그 많은 인재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카이스트 서울대에서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해외 유학파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든지 이러면서도 그런 친구들이 보통 그 한국 대학생들보다 제가 보기에 이런 스타트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강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서로 연결하고 이어주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스타트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한국의 뭐 맥킨지라든지 BCG라든지 베인앤컴퍼니 출신들도 많이 스타트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대기업의 그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람직한 것은 그 한국으로 그 해외 VC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VC 중에 알토스 벤처스 같은 경우는 뭐 한킴 대표님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좋은 스타트업들의 쿠팡이라든지 배달민족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주시면서 다른 해외 그 VC들이 따라와서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고요. 또 일본의 사이버 에이전트라든지 글로벌 브레인 같은 데가 한국 쪽에 굉장히 좀 그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그 해외 벤처 캐피탈들이 되면서, 이런 해외 벤처 캐피탈들이 단지 투자를 해주는 데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해외의 다른 VC들을 또 데려다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그 나라로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하기 시작을 해서,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1조를 투자한 거 외에도 우한 형제들이라든지 미미박스라든지 소카라든지 이런데 한 300~400억씩의 이런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도 그 오픈 이노베이션과 M&A에 이제는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카카오가 김기사를 인수한 게 굉장히 컸고, 또 카카오가 로엔을 또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니까 네이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저런 엑셀러레이터를 만들고, 그런 것도 카카오의 자극을 받은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아모레 퍼시픽이 그 이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었고, 또 SK가 스타트업 그 소카에 거의 600억 정도 되는 그런 거액을 최근에 이렇게 투자하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그런 바람직한 그런 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의 유니콘이 등장했다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외국 애들이 왔을 때 한국에 이런 유니콘 기업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국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러면서 이렇게 좀 쿠팡같이 혁신을 해서 기존의 유통 대기업들한테 하나의 그 위협이 되고, 아, 우리도 변신을 해야겠다, 우리도 스타트업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그 하나의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의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쿠팡을 이을 만한 관심을 갖는 이런 뉴커머 스타트업이라고 할 만한 데는 미미박스라든지 배달의 민족, 소카 이런 데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이 레진 코믹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뭐 100억, 200억 매출을 이제 만드는 이런 회사도 있고, 리디북스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뭐 피키캐스트, 자플래닛 이런 데들이 상당히 그 잘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는 이런 아자르라는 그런 데는 뭐 몇천만 다운로드를 하면서 한국에선 모르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이런 그 괜찮은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억 이상 투자를 받은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들 지도를 한번 만들고 있는데,
이만큼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있을 정도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많이 생겨나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시기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규제 완화, 그 자생적인 생태계, 스타트업 구성원의 다양화 뭐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한데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의 조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냥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창업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자식들이 스타트업을 가는 거를 대기업 가는 것보다 장려하는, 아, 네 스타트업 갔으니까 멋지다, 잘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실리콘밸리 같은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경험 있는 창업가층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줘야 돼요. 예, 근데 지금 현재는 도와줄 수 있는 이 층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규제 환경이 좀 우호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상호 협력적인 비즈니스 문화라는 건 갑을관계 이런 게 아니고 파트너십으로 서로 도우면서 가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창업, 스타트업 하면 다들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을 생각하고, 중국에 가면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마윈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일반인한테 한국에서 딱 물어봤을 때 누구나 생각을 떠올리는 영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업 영웅이 아직 없다는 게 그게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문화,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진보적인 좀 문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해외 시장의 VC들도 들어가면서 이런 자본시장 자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모험 자본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처럼 잘 발달되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아야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되어 있다는 게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는 저 8가지 요건을 다 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그런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규제 스타일은 네거티브형이고 한국은 포지티브, 요새 많이 말이 나오는데, 한국은 그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다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놓고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은 다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고, 미국은 하면 안 되는 것만 해놓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새로 해봐도 사실 위법이 아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트라이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이 2,500억에 인수해서 그 삼성페이를 만든 루프페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정확히 한 1년 전쯤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실 미국에서 시작을 할 때 이 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복제해서 집어넣는 그 기술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사장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그걸 할 때 무슨 그 카드 회사라든지 정부 그런 데서 그 허가를 받고 한 거냐라는 걸 했어요. 근데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레귤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볼 수 있다, 아무 허락도 안 받고 만들어서 킥스타터에 런칭을 하고 한 1,200명 정도의 고객을 확보해서 그 매출도 한 1, 2억 밖에 올리지 않았던 상태에서 삼성한테 연락이 와서 협상을 하고 그러다가 회사를 2,500억에 판 건데, 한국은 저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런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싹수 자체가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요새 말이 나오고 있는 그 콜버스라든지 헤이딜러라든지 이런 규제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 건데, 한국에서는 뭐든지 새로운 거를 시작해서 좀 도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불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득권들이 막는 그런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또 이런 그 대기업 집단의 내부 거래 문화가 실력 있는 B2B 스타트업이 굉장히 크기 어려운 그런 문화라는 그런 그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급들이 이런 혁신 서비스에 둔감하고 직접 써보지 않는 그런 문화도 상당히 이런 스타트업들이 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은 이런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급격하게 새로 나오고 그러는데 뭐 못 나온다든지, 한국의 우버 비슷한 서비스들도 전부 다 이 법 규제 때문에 다 좌절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면 우버와 경쟁하는 서비스들이 다 있는데 한국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아쉬운 것이고, 이런 핀테크 트랜스퍼와이즈 같이 국제 송금을 하는 이런 것도 기재부에서 이런 막는 법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음원 그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음원 관련된 이런 법령 막 이런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것인데,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그 굉장히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좋은 시그널을 갖고 있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 100개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해서 유니콘들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이제부터는 숙제일 것 같습니다.